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너무 황당한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를 무시하던 형님 때문에 상처도 여러 번 받았지만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고 노력했었어요. 자주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만 얼굴을 보는 건데 차라리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댁 며느리로 들어온 지 5년 동안 불만을 털어놓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형님이 저를 더 무시하고 막대하는 행동들이 도가 지나친 것 같아 형님과 단둘이 있을 때 안 좋았던 감정들을 털어놨어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한테 대들었다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흥분한 형님을 말리고 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되려 제가 해야 될 행동을 형님이 하고 있었거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자기를 노려봤다고 더 난리치길래 더는 좋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한테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털어놨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시모가 저를 멈춰 세웠어요. 그날이 시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라 밥 한 끼 하자는 말에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던 거라 시모도 화가 많이 난 듯 보였습니다. 제가 걸음을 멈추고 시모의 말에 뒤돌아서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상처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큰며느리가 너한테 안 좋은 말을 했더라도 평소처럼 그냥 참고 넘어가던가.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불만을 털어놔서 집안 분위기를 이 꼴로 만들어놔? 어머님,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맨날 참았으니까 오늘도 참아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형님을 따로 불러 얘기했겠어요. 그럼 내가 틀린 말 했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니까 돌대가리라고 한 건데 그게 잘못된 거야? 맞는 말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아직까지 야간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돌대가리라고 한 거잖아. 동서 나이가 몇이야? 곧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직까지 대학 졸업장도 못 따고 있잖아. 그래서 돌대가리라고 한 건데 그게 잘못됐어? 나한테 불만을 쏟아내기 전에 내가 왜 그런 말까지 했는지에 대한 의미부터 파악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하나 시키면 말귀도 못 알아들어서 2번, 3번 얘기해야 되고 움직임까지 둔에 빠져서 속 터지게 만드니까 우라통이 터져서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불만 있다고 네가 감히 나를 불러내? 형님은 의사고 저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대학도 제대로 못 다녔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최근에 다니기 시작한 건데 30대 후반에 야간 학교 다니면 돌대가리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형님 집안이야 워낙 재력이 좋으니까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 의사 타이틀을 달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부모님 원망 한 번 한 적 없었고 저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요. 형님한테 그런 말 들을 정도로 저 인생 막 살지 않았거든요. 제가 오죽했으면 형님하고 따로 대화를 했겠어요. 5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상처받았던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도 많이 참았고 오늘만큼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결혼기념일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분위기 안 살폈겠어요? 맨날 참고만 살다 보니까 속병까지 나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형님은 의사라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에게 입으로만 지시하는데 시키는 걸 하고 싶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보다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로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데 제 행동이 좋게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보고 형님이 뭐라고 했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한참 모자랄 것 같다면서 가난한 집안은 다 이유가 있다고 저희 집안을 욕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 비하하지 말라고 한 소리 한 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시부모님 결혼기념일날 시댁에 모였던 날 정신없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형님은 도와주기는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면서 제 행동이 굼떠서 답답하다고 화를 내는 말에도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까지 거들먹거리면서 도가 지나친 행동을 보이길래 따로 불러 대화 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형님보다 손 아래 사람인데 가르치려 든다고 혼자 흥분해서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곤 모든 잘못을 저에게만 돌리려는 형님이 배운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실망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모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졌고 더 이상 시댁 모임에는 참석할 마음이 없었어요. 시모와 형님이 저를 쏘아붙이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기분이 안 좋았는지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뭐라고 하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 사람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엄마는 왜 형수님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는 건데요? 의사고 엄마가 받을 혜택이 많으니까 제대로 말도 못하겠어요? 제가 앞에 있는데 대놓고 이 사람한테 돌대가리라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입에 걸레를 물었나? 인성은 집에 버려두고 왔어요? 의사라고 대우만 받으려는 형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수님은 이 집안 며느리 아니에요? 누가 보면 우리 집안의 왕인 줄 알겠어요. 대우를 받고 싶으면 행동부터 똑바로 하세요. 그런 성격으로 환자는 제대로 볼 수나 있겠어요? 이 사람한테 온갖 짜증에 화까지 내는데 환자들한테는 안 그러겠어요? 너 지금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누가 잘못했던 상황을 좋게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옆에서 거들면 어쩌자는 건데? 형이 가만히 있으면 너도 가만히 있어야지. 집안 분위기 망쳐서 좋을 거 하나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 결혼기념일날 일을 더 키워야 되겠어? 어머니, 차라리 저희하고만 시간 보내는 게 좋겠어요. 형이 중간 역할을 잘해주지 못하니까 이런 분열이 생기는 거야. 솔직히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형도 모르잖아. 형수님 눈치 보여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잖아. 저와 형님의 마찰로 시작된 불화는 집안 싸움이 되었고 아주버님과 남편까지 감정이 격해지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시부가 그만들 하라고 화를 냈고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를 전부 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당분간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모임 같은 게 오히려 집안 분열을 일으키는 거라고 각자 연락 끊고 살자며 단호하게 행동을 하셨어요. 시모는 형님이 한마디 해도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되는 걸 그동안 별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터뜨렸다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시모는 제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시댁에서 나가는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자기도 더 이상 부모님 집에 오고 싶지 않다면서 앞으로 연락할 일 없을 거라고 화를 낸 뒤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았고 연락 자체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날 남편과 저녁을 같이 먹고 있었을 때 시부가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시부와는 크게 감정이 없었던 상황이라 남편은 시부의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며 일단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면서 병원에는 오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상황인지 저희 부부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일단 연락을 준 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시부의 연락을 받은 뒤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서로 얼굴 안 보고 지낸다고 했지만 시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쓰러졌다는 말을 들었을 땐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라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저는 할 도리는 해야 된다고 일단 병원에는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후회가 남을 바엔 차라리 얼굴이라도 한번 비추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과 함께 시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착을 했을 땐 시모는 깨어 있었고 형님 내외도 병실에 도착해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모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최대한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6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쓰러졌다는 말 듣고 세상 떠났는지 확인해 보려고 온 거냐면서 또다시 안 좋은 말을 늘어놓았지만 그냥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모의 병실에 찾아온 이유는 몸 상태가 어떤지만 확인하려고 온 거기 때문에 시부와 따로 밖으로 나가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다음날 검사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들었는데 의사의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시부의 얼굴도 상당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잠깐 얼굴만 비추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그날 이후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아무리 얼굴을 붉히고 싸웠어도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인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에 근심이 한가득인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검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점심시간 때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모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은 했었는데 시모가 암 중에서도 제일 고치기 힘들다던 췌장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땐 저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남편과 저는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병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고 그렇게 저희 부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모는 이대로 세상을 떠날 수 없다며 담당 의사에게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정밀 검사로 췌장암의 상태를 확인해 봤을 때 수술 위치도 너무 안 좋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다 해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며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만 하곤 병실을 나갔어요. 시모는 말도 안 된다면서 괴로워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부과 의사인 형님은 병실을 나가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고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던 시모가 갑자기 저를 노려보며 이 모든 불행이 저로 인해 시작이 된 거라며 저에게 분노를 표출했어요. 남편은 왜 또 그러냐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건강을 회복하는 거라고 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을 차단했습니다. 내 건강이 안 좋아진 건 전부 다 네 탓이다. 그동안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건강했던 나한테 췌장암이 생겼겠어. 결혼기념일 때도 네가 난리만 치지 않았다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을 거라고. 너 때문에 내 아들과도 연락 끊고 지낸 시간이 6개월이다. 서로 웃으면서 살아도 모자랄 시간을 너 때문에 분열이 생겨서 내 아들과의 관계까지 금이 갔잖아. 나는 절대로 세상을 떠날 수 없다. 무조건 췌장암을 이겨내고 태어날 거니까 그때까지 내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마라. 어머님, 일단 내일부터 항암 치료 들어간다고 했어요. 췌장에 있는 암의 크기를 어느 정도 줄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다른 곳에 이미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버려서 어머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상당히 긴 시간 싸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머님도 꼭 암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암 치료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다고 했으니까 동서는 당분간 병원에 오지 않는 게 좋겠어. 동서 때문에 어머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 가뜩이나 좋은 관계도 아닌데 와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그래, 너는 그냥 내가 태어날 때까지 절대로 그림자도 비추지 마라. 나는 우리 큰며느리만 있으면 되니까 다시는 병원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거라.
시모는 별것도 없는 집안 꼴도 보기 싫다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런 시모의 모습에 너무 억울해서 불만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환자인 시모에게 입 아프게 설명을 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냥 병실을 나왔어요. 형님은 피부과 의사라 시모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 저는 일반 회사원에 집안도 평범해서 얻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항상 불만만 가득했었습니다. 저도 잘하고 싶었고 시모에게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 최선을 다했었는데 돌아오는 건 항상 욕밖에 없어서 너무 힘이 빠졌어요. 제 뒤를 따라온 남편은 시모가 췌장암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로 저를 위로해 주려 했지만 5년간 저를 함부로 대했던 시모가 더하면 더했지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속이 편했습니다. 저 또한 시모 얼굴 보려고 억지로 병원에 오는 거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되시기 전까진 병원에 오지 않으려 했는데 형님이 병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를 붙잡더니 남편에게 저와 따로 진지하게 대화 좀 하겠다면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했다고. 정말 안 오려는 건 아니지? 나 혼자 어머님 감당할 수 없는 거 알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시기인데 어머님 수발까지 들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 어머님이 지금 저러시는 거 췌장암 때문에 충격받아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병원에 와서 동서가 어머님 병간호 해드려. 아까 봤잖아요. 병실에 있던 물건들 전부 저한테 집어 던지려는 거 못 봤어요? 아버님 아니었으면 진작에 어머님이 던진 물건 맞았을 뻔했다고요. 그래서 어머님 장례 치르기 전까지 오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아까 담당 의사와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는데 어머님이 버틸 수준이 아니라고 그랬어. 연세도 있으신데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어서 전부 다 제거하기도 힘들고 췌장에 달려있는 암덩어리도 상당히 큰 편이라 지금 저래 보여도 1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 나만 수반 들 순 없잖아. 간병인 두는 것도 어느 정도지. 하루가 다르게 어머님 기력은 계속 빠지게 될 거야. 오래 버티진 못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돼. 동서가 옆에서 챙겨줘야 나도 내 할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퇴근하고 바로 오면 되는 거잖아. 나는 거리도 멀어서 퇴근하고 병원에 오기까지 차도 많이 막힌다니까. 글쎄요. 어머님이 제가 보고 싶으면 부르시겠죠. 싫다는데 억지로 오고 싶지도 않아요. 형님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형님만 옆에 있어 주세요. 동서, 나랑 관계 회복할 생각 전혀 없는 거야? 이번 일로 서로 좋은 관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동서는 왜 계속 안 좋은 길로만 가려는 건데? 저에게 이런 부탁하기 전에 형님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아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정말 속보여요. 어차피 저는 노력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까 이대로 편하게 살려고요. 형님 말대로 저는 돌머리라 복잡한 건 모르겠고 단순하게 살려고요. 형님과도 딱히 관계 유지하고 싶지도 않고요. 할 말 다 했으면 이제 어머님한테 가보세요. 저는 오늘 우리 가족끼리 레스토랑에 가려고 예약까지 잡아놔서요. 그냥 앞으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네요. 먼저 등을 돌려버린 저를 보고 인상 쓰던 형님은 후회할 짓 하는 거라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더는 제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시모 옆에서 내키지도 않는 간호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굳이 먼저 나서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병원을 나왔고
며칠 뒤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도 않았습니다. 전화 받아봤자 병원에 가서 시모 병수발 들라는 말밖에 안 할 것 같아 아예 무시를 해버렸어요. 초반에는 형님에게 전화가 자주 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전화가 뜸해지더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는데 시부가 남편한테 문자 한 통을 남겼어요. 시모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가 돼서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할 것 같아 퇴원을 해야 될 것 같다며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사를 결정했다는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문자를 확인한 뒤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더니 이사를 할 시댁에 잠깐 들리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시부는 시모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말해주면서 아무리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얼굴 한 번은 봐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결국 저희 부부는 이사를 하게 된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마주했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시모는 대화할 기력도 없어 보였는데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몇 달 만에 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을 붉혔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을 회피했어요. 그냥 상대를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괜히 또 말 섞게 되면 불화만 생길 것 같아 최대한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려 했는데 잠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순간 제 앞에 형님이 떡하니 서 있었어요. 형님도 볼일 때문에 화장실 앞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당황한 저는 형님의 말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을 하려 했는데 한 채 망설임도 없이 형님은 제 뺨을 내려쳤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까 이사한 시댁 집안을 구경하다가 옷방에도 잠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눈앞에 보였던 의류 관리기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없던 가전이라 잠깐 쳐다보기만 했는데 그 모습을 형님이 봤는지 제가 의류 관리기를 만져서 고장이 난 것 같다는 황당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건들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형님은 제가 고장을 낸 거라며 당장 물어내라면서 아까 건드는 걸 봤는데도 거짓말을 한다며 돌대가리라서 기억이 안 나냐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자 반대편 뺨에도 손을 올리려 하길래 형님의 팔을 잡아 저도 똑같이 형님의 뺨을 내려치고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남편이 제 목소리를 듣고 급하게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방금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형님한테 등을 보인 사이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상황이라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형님과 격한 몸싸움이 시작되자 남편과 아주버님은 저와 형님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겨우 중재를 시켰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막말을 주고받았고 형님은 의류관리기 핑계로 제가 못마땅해서 판을 버린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이 의류관리기를 시댁집들이 선물로 드린 거였는데 본인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용달차를 불러 집에 있던 걸 옮겨놓은 거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럼 옮기는 동안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터치 한 번 한 적이 없었는데 형님은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도 어김없이 집안 분위기를 전부 망쳐버렸고 시부는 다들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형님은 야간 학교 다니는 돌대가리라 기억도 못한다며 계속 막말을 퍼부었고 듣고 있던 남편이 화를 내자 또다시 아주버님과 마찰이 생겨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계속 참고 있던 시부가 갑자기 화를 내더니
의료관리기 쓰지도 않는데 억지로 집에 들여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며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의료관리기를 사정없이 바닥으로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골프채를 들어 의료관리기를 향해 내리쳤고 형님은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왜 부시냐며 시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부는 형님의 말을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부시고 있었는데 의료관리기 안에서 조그마한 물건 하나가 저에게 굴러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주워들었는데 조그만 볼펜 녹음기 같은 거였습니다. 뭔지 몰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휴, 그노 있네. 말도 마.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병수발까지 들어야 돼? 너 내가 노인들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지? 늙은이들 피부병 환자 정말 많잖아. 더러워서 치료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암 환자까지 돌보고 있다니까. 그냥 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어. 살 만큼 살았으면서 얼마나 더 살려고 이를 악물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버티고 있다니까. 하루빨리 떠나야 나도 숨 좀 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번에 내 밑에 동수 하나 있다고 했지? 걔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 중이야. 내 말을 아예 개무시하는데 버르장머리가 얼마나 없는지 몰라. 조만간 기회를 왔을 때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여튼 이 집안 하루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시아버지는 내 편 들어줄 생각도 안 해. 이왕 시어머니 떠나는 거 같이 따라가 버렸으면 좋겠어. 나이 먹으면 자식들한테 피해 안 주는 게 제일이라니까. 눈치가 있으면 재산이라도 나눠주던지 그런 것도 아니면서 바라는 건 또 엄청 많아. 시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해서 운전을 잘 못하거든? 그런데 시어머니가 암 때문에 고생하니까 꼴의 남편이라고 마지막으로 같이 바람 좀 쐬고 싶다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해줘야 돼? 재산이라도 주고 부탁을 하던지. 하여간 이 집안 하루빨리 망해버려야 돼.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내 인생 이게 뭐냐?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 그냥 확 이혼해버리고 삼가 이 교수랑 어차피 갈 때까지 간 거 새 출발 해버릴까? 형님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제가 가지고 있는 볼펜 녹음기를 뺏으려 했는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제 손에 있었던 걸 낚아채 가져갔어요. 형님은 환자 기록용 볼펜 녹음기인데 그게 왜 의료관리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하도 답답해서 친구와 전화통화하다가 한풀이 좀 한 거라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지만 이미 가족들 모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져 버린 상태였어요.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여자 보는 눈 정말 없다며 혀를 찾고 시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뒤에서 전부 다 듣고 있던 시모는 형님한테 실망을 많이 했는지 온몸을 부들거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끝내 오열을 했습니다. 이미 상황 수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해졌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아주버님은 그대로 시댁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가족들 모두 형님에게 등을 돌렸고 부부관계까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저는 그날 이후 형님을 상대로 제가 받은 신체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시부가 형님은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제가 형님에게 받은 피해를 좀 더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려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팀을 꾸려줬어요. 그렇게 시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소송을 준비하게 됐는데 가족들이 한자리 모여 형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한 태도를 의논하고 있을 때 형님이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가족들 모두 형님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무시를 했는데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내 전문 변호팀 분들이셨어요. 상담을 해주려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현관문을 열어드렸는데 그 순간 형님이 저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고 시부에게 자기는 억울하다면서 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저보다 본인이 시모에게 훨씬 잘했는데 왜 형님이 소송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주버님과의 관계까지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너무 힘들다고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시부와 저는 형님의 말을 묵살했습니다. 남편은 형님에게 당장 나가라며 화를 냈는데도 형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나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려 하길래 무시하면서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시작하려는 순간 형님은 자기 분에 못 이겨 분노를 표출했고 남편이 말리려 하자 갑자기 형님이 어디에 손을 대냐며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곤 눈에 보이는 대로 저와 시부가 앉아있는 곳을 향해 물건을 사정없이 던졌는데 도자기를 집어들어 바닥으로 내려치려는 순간 힘들게 걸어온 시모가 그만 좀 하라고 형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잡아챘어요. 형님은 시모를 보고 더 거칠게 몸부림치면서 계단에서 중심을 잃었고 복층이었던 시댁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도자기를 그대로 떨어뜨렸는데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하필 형님의 손목에 깊게 찔렸어요. 그리고 뒤이어 형님의 손목에서 혈흔이 뿜어져 나왔고 온 시댁이 형님의 비명을 지르는 모습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날 형님은 구급차에 실려가 수술을 받았는데 손목에 있던 신경들이 끊어져 대수술을 받았고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말을 의사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오른손의 신경이 재활을 해도 예전처럼 회복이 되지 않아 피부과 의사로서 레이저 시술이나 제모 등 손으로 하는 미세한 작업이 힘들어져 더 이상의 의사 생활이 힘들 것 같다는 절망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네요. 신경이 끊어지면서 뼈에도 문제가 생겼는지 시간이 지나도 수전증처럼 손을 계속 떨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잘난 머리로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 결국 본인이 피해를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시모는 아마 이번 달을 넘기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고 나서야 과거에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갈 날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안 좋은 말 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냥 남편을 생각해서 기본적인 도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한 사실인데 형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주버님이 찾아왔었는데 형님이 아주버님 몰래 만나던 이교수란 사람이 병문안 왔다가 딱 걸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도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인 형님은 당해도 싼 것 같아요. 의사생활 못하고 이혼당해도 아마 정신 못 차릴 것 같습니다. 본인의 행실이 똑바르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배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에 파혼을 경험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사랑만으로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3년 연애 후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한 이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처음 시작부터 순탄치는 않았어요. 두 집안 모두 반대를 해서 난감했었죠.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의 직업과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예비 시댁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며느리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비 시모는 하나뿐인 아들이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나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지 혼자서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며 저를 기준 미달로 생각했어요. 예비 시모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난감했었지만
저희가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시간 될 때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한번 보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할 순 없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몇 번 더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 또한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 어느 정도 며느리로 받아줄 마음이 생기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샛별도 당김에 빼라고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상견례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노력한 결과로 양가 부모님과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됐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가 진행이 됐는데 예비 시모가 먼저 저희 집안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예비 시모의 말에 답을 해주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예비 시모에게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딸 둘에 아들이 하나뿐이라 좋은 집안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예비 사돈께서도 저와 같은 입장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인사 왔을 때 반대를 했었어요. 제 아들한테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비 사돈 집안이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나오기로 결정한 이유는 제 아들과 결혼하기 위해 노력하고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제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던 거였어요. 제가 듣기론 예비 사돈께서도 제 아들이 인사드리러 갔을 때 사위로 받아줄 마음이 없으셨다면서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 남은 막내딸이 직업 좋은 남자와 결혼하는 걸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능력도 없는데 제 딸을 어떻게 호강시켜 줄 수 있겠어요? 저는 결혼해서까지 고생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예비 사돈의 집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예비 사위가 제 딸과 결혼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일단 상견례까지는 해보고 결정하고 싶었어요. 예비 사위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집안 식구들이거든요. 저도 애들 아빠 하나 바라보고 결혼했다가 시어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혼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딸의 결혼을 진행할지 반대할지 정하려고 나왔습니다. 제 딸 시집살이 시킬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이 결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있어서 제 딸이 그런 고생을 이어받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특히 명절 때 혼자 주방에서 음식 만들게 시킨다든지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집안일을 시킨다든지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는데 아들 손자 아니면 안 된다고 부담을 준다거나 손녀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제 딸을 함부로 대할 생각이시면 저는 절대로 이 결혼 반대할 겁니다. 제 말대로 해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그건 예비 며느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대해줄 수는 없겠죠. 그럼 예비 사돈께서는 제 아들한테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분명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게 될 텐데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마음으로 제 아들을 봐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줄 수 없다면 저도 이 결혼 진행할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 이 결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행하실 건가요? 저희 엄마와 예비 시모가 주고받는 대화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남자친구는 최대한 좋게 풀어보려고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시켰지만 한번 가라앉은 분위기는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와 예비 시모가 원하는 조건들에 대해 한참 동안 얘기한 끝에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긴장 속에 상견례가 겨우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엄마는 제가 시집살이로 고생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까 엄마가 상견례 하기 전에 예비사돈과 대화하는 동안 절대 끼어들지 말라고 했었잖아.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였어. 그리고 우리 집안의 재산을 상대 집안에게 절대로 말해줘서도 안 돼. 내가 너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는지 기억하지? 남자친구가 아무리 결혼할 배우자라 해도 우리 집안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말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우리가 상대 집안보다 재력이 많다는 걸 굳이 내세워서 득이 될 게 뭐가 있니? 오히려 우리 집안을 뜯어먹을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거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인지 너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고작 몇십, 몇백만 원 때문에 뉴스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굳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말하면서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남자친구와 만날 때도 항상 검소하게 다니라고 했던 거였고, 결혼 허락받으려고 인사 온다고 했을 때도 식당으로 약속을 잡았던 이유도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결혼 전부터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다.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 찍기 전까진 어떤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혹시 조금의 문제라도 생긴다면 결혼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다. 그 집안이 그렇게 잘난 집안도 아니고 너한테 이득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엄마가 너희 아빠랑 상견례 약속까지 잡았던 건 예비 사이가 너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심인 것 같아서 예비 사돈분들과 대화 좀 나눠보려고 나온 것뿐이야. 그리고 예비 사이와 다르게 예비 안사돈과 잠깐 대화를 좀 나눠봤지만 그렇게 좋은 성격은 못 되는 것 같다. 처음부터 너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단 자기 아들을 감싸면서 네가 능력이 별로 좋지 않다는 식으로 불만부터 시작을 했잖아. 그리고 내가 한 질문을 듣고 예비 사위와 결혼을 하게 되면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했지만 그 눈빛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 너도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봤잖아. 고약한 성격을 가졌던 너희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니? 너는 그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다. 엄마는 예비 신랑이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들었지만 예비 시모와 처음 얼굴을 마주했을 때 겉에서 풍기는 말투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면서 나중에 제가 고생하게 될까봐 걱정을 했어요. 제가 보는 눈과 어른이 보는 시선은 다르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신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게 저도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졌어요. 주말에 남자친구가 아닌 엄마와 오래간만에 데이트하려고 회사 업무를 점심시간 되기 전에 마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주말이라 차가 좀 막혀서 약속 시간보다 살짝 늦을 것 같아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기다리는 게 싫었던 저는 최대한 서둘러 약속 장소로 도착을 했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아 다시 전화를 걸으려는 순간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걸음을 옮겨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비 사돈께서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저번 상견례 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 아니에요? 혼자서 있는 척은 다 하시더니 건물 청소가 직업이었어요? 여러 가지 한다길래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하길래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주나 했는데 이런 곳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던 거예요? 아니 그럼 예비 사돈어른과
같이 청소하는 거겠네요. 52억짜리 타워팰리스 건물에서 바닥 청소하며 오고 가는 사람들만 보고 눈만 높아져서는 나한테 뭐라도 되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했던 거였어요. 꼴랑 청소일 하는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들어? 별것도 없는 한심한 집안이 내 아들을 사이로 들이려 했던 거야? 그러면서 자기 딸 시집살이 시킬 생각이면 결혼은 꿈도 꿀 생각하지 말라고? 정말 어이가 없네. 언제까지 숨기려 했어요? 쓰레기 집안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시죠. 지금 제가 대걸레 들고 바닥 청소하고 있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몬은 무슨 오해냐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니 양손에 들고 있던 떡볶이를 엄마를 향해 사정없이 던져버렸어요. 대걸레로 깨끗하게 청소한 바닥이 떡볶이로 범벅이 되었고 예비 시모의 돌발 행동에 화가 난 엄마도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치자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저희 엄마한테 떡볶이를 던지는 건데요? 바닥에 이거 전부 다 아줌마가 치우세요. 이런 분인지 정말 몰랐네요. 아, 됐다. 이걸로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게 됐으니까 너는 상대하지 마라. 엄마가 저번에 말했지? 사람은 겪어보지 않는 이상 절대 알 수 없다고. 내가 지금 바닥 청소 좀 했다고 나를 무시하면서 이런 행동을 저지른 거 봐라. 네가 만약 이 결혼을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됐을 것 같니? 안 봐도 눈에 훤하다. 이런 쓰레기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떳떳하지 못했던 거면서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건물 청소나 하는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데려가려 해? 그러는 그쪽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이런 식으로 남의 건물에서 무식하게 행동하는 건데 분식집 한다는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 나 저기 길 건너편에서 합법적으로 노점상 하고 있다. 그래도 이 동네가 부자들이 많은 지역이라 다른 곳보다는 돈벌이가 잘 되거든. 그쪽이 걸레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많이 벌지. 내 아들과 결혼은 없던 일로 할 테니까 다시는 얼굴 마주하는 일 없을 거요.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가 바닥 청소하는 모습을 보곤 별것도 없는 집안이라고 생각했는지 상견례 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라면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 어느 한 여자분이 예비 시모의 뒤통수를 내리쳤어요. 예비 시모도 갑자기 나타난 여성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당황한 얼굴로 쳐다봤는데 바닥에 던진 떡볶이를 전부 다 치우고 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비 시모는 청소일하는 저희 엄마한테 일거리를 준 거라면서 억지를 부렸고 어이가 없다는 듯 예비 시모를 바라보던 여성이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 여성은 중개인이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했으니까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바닥에 던진 떡볶이 치우세요. 그리고 사모님한테 방금 한 행동들에 대해 사죄하시죠. 떡볶이 배달 왔으면 조용히 배달만 하고 가면 되지. 왜 남의 건물에 와서 행패야? 바닥 타일 사이에 지금 떡볶이 국물로 빨갛게 물든 거 안 보여요? 괜히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려보내세요. 이런 사람 상대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죠. 저희가 지금 한가하진 않잖아요. 오늘 집 보러 온다고 하길래 입구가 좀 더러운 것 같아 제가 대충 바닥 좀 닦고 있었거든요. 그쪽이 벌린 일이니 대충 마무리하고 여기엔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 도대체 생각이 있긴 한 거예요? 이 건물 15층이 원래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집을 내놓으신 거라고요. 이 건물에서 오래 살았었고 저희 엄마가 더러운 걸 지나치지 못하셔서 집 보러 오는 분들한테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바닥을 닦은 것 같은데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네요. 나도 당신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 1도 없으니까 청소나 하고 가세요. 자, 잠깐만.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건물 15층이 네가 살던 집이었다는 거니? 아니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건데? 미리 한마디 해줄 수도 있잖아. 제가 이 집에서 살았다는 걸 얘기하면 저희 가족이 이득되는 게 뭐가 있는데요. 우리 엄마 말대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곤 절대로 알 수 없다더니 그 말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요. 제가 처음부터 우리 집안 재력에 대해 얘기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과 결혼시켜서 돈 뜯어냈을 거고 결국 피해는 우리 가족만 계속 보지 않았겠어요? 엄마 말 듣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당장 여기 있는 떡볶이나 치우고 얼씬도 마세요. 예비 시모는 뒤늦게 상황 파악이 됐는지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 저희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하지만 엄마는 예비 시모를 내쳤습니다. 저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고 예비 시모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 온몸에 소름까지 돋았었네요. 그날 바닥에 던진 떡볶이가 타일 틈새에 전부 불이 들어서 손해배상을 해야 했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한테 예비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준 뒤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예비 시모가 장사하던 노점상에도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져 생활고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타워팰리스에서 난리를 쳤던 게 동네 카페에 소문이 급격하게 퍼져서 예비 시모의 노점에서 판매하는 분식을 사람들이 사 먹지 않았고 점점 더 상황이 악화가 되자 결국 폐업 위기까지 찾아왔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네요. 남자친구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려고 예비 시모를 데리고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왔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조금도 받아주지 않았고 예비 시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뒤늦게 후회하며 저희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개인적으로까지 찾아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결정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절대로 만나주려 하지 않자 예비 시모는 결국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사모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번에 난리 쳤던 일들 때문에 안 만나주실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하도 사정사정해서 혹시나 하고 찾아뵀어요. 일단 다시 정식으로 인사부터 드리세요. 사모님께 할 말이 많다면서요? 사모님, 출장 파출부 인사 받으세요. 사람 구하신다면서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알아본다고 하셔서 제가 이분에게 사정을 내서 만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몰라뵀던 것 같아요. 가진 게 많은 분들이시면 당연히 더 조심스럽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사모님도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제 아들 결혼 문제인데 사모님이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한다고만 했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길래 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잠깐 대화를 나눠봐도 확실히 배우신 분들인 것 같고 풍채가 저희 집안과는 달라 보여서 어느 정도 사는 집안인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한테 사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가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항상 중간에서 헤어져서 살고 있는 집에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길래 그때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남자친구가 생기면 집 앞에까지는 데려다 주잖아요. 중간에서 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 떡볶이 배달 주문이 들어와 타워팰리스 건물에 들어갔는데 눈앞에 사모님이 대걸레로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청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창피해서 말을 하지 못했던 거고, 집도 보잘것없으니까 창피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걸로 착각하게 된 거였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욱하는 마음에 떡볶이를 사모님 앞에 던져버린 것 같네요. 그때는 제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찾아온 이유는 그때의 일로 인해서 우리 노점상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소문이 이렇게까지 안 좋게 퍼질 거라곤 꿈에도 몰랐는데 동네 분들이 인식이 너무 안 좋아서 파리만 날리다가 결국 폐업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 이 문제가 서로의 오해로 생겨서 벌어진 거니 사모님한테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비 며느리였는데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니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그리고 파출부 구하신다는데 이번에 저희가 피해본 부분들도 있으니 사모님께서 전에 있었던 안 좋은 감정은 그만 풀어주시고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집안 살림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솔직히 예비 사돈지간이었는데 이런 부탁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저희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웬만한 일로는 치료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모님께서 그래도 제 아들을 예비 사이로 받아주실 만큼 좋게 봐주신 것도 있어서 도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려고 온 거예요. 하루 종일 분식 팔아서 저희 가족 겨우 풀칠하고 있었는데 하필 집안의 가장이 위암까지 판정을 받게 되니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집안의 가정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으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희 집에 찾아온 거겠죠. 하지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에 그런 일도 있었고 벌써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저희 집에 파출부로 드리는 일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네요. 그래도 잠깐이었지만 예비 사돈지간이었는데 제 집에서 파출부 일을 한다는 건 너무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 딸의 예비 시어머니기도 했잖아요. 파출부로 고용한다는 건 저희 가족이 집안일을 그만큼 신경을 쓰지 못해 고용하려는 건데 뭐 하나 부탁을 하려 해도 전에 있던 관계 때문에 제대로 부탁도 못할 거고 그리고 제 딸의 남자친구의 어머니신데 좋은 마음에 도와드렸다가 나중에 또 다른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까봐 저는 그쪽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예비 사이였던 제 딸의 남자친구가 예의도 바르고 그동안 착실히 살아온 것 같아 뒷배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사람은 인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상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댁 생활이 결혼 생활하는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까지 가게 되는 부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결혼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먼저 입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쪽은 제가 대걸레 잡고 청소하는 모습만 보고서도 들고 있던 떡볶이를 바닥으로 던져버렸는데 제 딸이 그쪽 집안에 시집을 가면 어떤 대우를 받겠어요? 한 번 아닌 관계는 더 이상 이어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이미 끝났고 더는 엮이고 싶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원하신다면 제가 다른 일자리 정도는 알아봐 줄 수는 있습니다. 예비 시모였던 아줌마는 자신의 잘못된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서 저희 엄마 앞에서 눈물을 쏟아냈어요. 저도 그분이 저희 집에 파출부로 들어오는 건 원치 않았고 그분은 다른 일자리라도 소개해달라며 부탁을 하길래
엄마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모는 엄마의 소개를 받아 한바탕 난리를 쳤었던 타워팰리스 건물 청소 용역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엄마는 전에 살던 타워팰리스를 처분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더 이상 갈 일이 없어 친분이 있던 관리업체 소장님께 부탁해서 하청업체 용역에 소개를 받아 청소원으로 들어가게 해준 것 같아 보였어요. 절벽에 내몰린 사람을 단호하게 거절해서 끊어내면 나중에 복수심만 불타올라 또다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며 최대한 상황을 좋게 풀어나가셨습니다. 사람 일을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제 시어머니가 되었다면 온갖 시집살이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었겠죠. 좋은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려고요. 돈보다 사람의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을 사귀실 때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최근에 교통사고로 꽤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강남 한복판에서 제 차를 들이박은 차주가 전 남편이었거든요.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때 주류 사업을 했던 전 남편을 만나 30대 초반에 이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이혼이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과는 많이 달랐고 살면서 생기는 성격 차이는 저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고 점점 더 견디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다 보니 점점 더 지쳐가게 되었고 처음에는 자신했었던 제 선택이 점점 후회로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생각 차이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면 최대한 서로 조율해서 좋게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편은 저와 함께 있는 게 너무 답답하다면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서로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대화 도중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꼭지가 돌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어요. 이러다 보니 남편을 좋아했던 감정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되레 안 좋은 감정이 쌓이면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때와 다르게 처음엔 서로 맞춰가는 단계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는 모습들이 결국 이혼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다간 결국 그 끝은 이혼밖에 없다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언제까지 이럴 작정이야. 내가 원하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지긋지긋한 삶을 살고 싶은 줄 알아? 당신은 나를 왜 이렇게 통제하려 들어? 내가 그런 거 싫다고 했잖아. 그냥 좀 내버려두면 안 돼? 내가 얼마나 통제했다는 거야. 퇴근 시간이 됐으니까 집에는 언제 들어올 건지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 달라는 게 뭐가 문제인 건데? 다른 부부들은 안 그런 줄 알아? 시간 맞춰서 저녁을 준비해야 되니까 언제쯤 오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술 약속이 있다고 하면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적당히 마시고 들어오라고 한 것뿐인데 뭐가 통제를 한다는 거야? 당신은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뭔데?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럼 내 의견 존중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집에 혼자 있는 내 걱정도 해야 되는 건데 당신이 한 행동들을 보면 연애 때보다 더 못한 거 알아?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있잖아. 나는 당신이랑 결혼을 했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지. 당신한테 내 삶의 전부를 간섭받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를 옥죄려 한다면 그냥 각자 살면 되겠네. 우리가 얼굴만 보면 싸우는 빈도가 점점 잦아지는데 굳이 같이 붙어 있을 필요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감정을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는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들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을 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네요. 제 앞에 있던 남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변한 건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사랑한다고 프로포즈할 때는 평생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남편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바뀐 모습은 너무 낯설었고, 같이 살기에는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은 판단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남편은 더 이상 바뀔 것 같지 않았고,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해서 제 삶을 되찾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너희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이유가 뭐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 얘기가 나와?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래? 문제야 아주 많죠. 이 사람이 저를 아주 가두리 양식장처럼 가두려 한다니까요. 제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지는 줄 아세요? 어느 정도 것이지. 맨날 감시받고 사는 것 같다니까요. 그동안 참고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결혼 전에는 같이 살지 않았으니까 이런 단점들이 있을지 몰랐는데 이제는 어떤 성격인지 너무 잘 알아서 더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하겠어요. 저는 그냥 앞으로 연애만 하면서 살려고요.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간섭했다고 그러는 거야. 결혼이라는 게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건 아니잖아.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결혼 생활인데 당신은 혼자만 편하려고 하잖아? 나도 똑같이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집안 살림 다 하면서 저녁 식사 준비까지 전부 다 해놓는데 당신은 나한테 조금의 배려라도 했어? 언제 끝나는지, 몇 시에 집에 들어오는 건지, 술을 마시면 얼마나 있다가 올 수 있는지, 이런 건 일상적인 대화라고. 그래야 나도 당신이 올 때까지 목 빠지게 기다리지 않을 거 아냐. 그리고 집안일은 전부 내 몫이야? 나는 당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잖아. 집안일은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걸 나한테만 떠맡기면 네 기분은 어떨 것 같아? 최대한 청소기 한 번은 돌려줄 수 있잖아. 입고 있던 옷들은 전부 다 훌러덩 벗어 던져버리고 쓰던 물건들은 제자리에 놓지도 않고 청소해 놓으면 맨날 어지르기만 하는데 이런 걸로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 최대한 이해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걸 보여주면 당신도 뭐라도 좀 느끼고 변할 줄 알았어. 그런데 되려 나에게 더 큰 상처만 주잖아. 그만들 해라. 그래서 확실하게 이혼 결정한 거니? 너희들이 하는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관계 회복을 위해선 아이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너희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아이가 없어서야 되겠어? 아이가 있으면 내 아들도 가정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지 않겠니? 그리고 너도 대충 들어보니까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 아들이 싫다면 그냥 알아서 하게 좀 내버려 둬라. 어차피 때 되면 집에 들어오는데 애도 아니고 사사건건 참견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이혼은 아직까지 좀 이른 것 같으니까 애부터 가져봐라. 그래야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임신한 너를 위해 집안일도 해주지. 서로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진작에 애부터 가지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어머님, 저 지금 이 기분 상태로 이 사람의 아이를 가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이를 가진다고 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 같지도 않고요. 오히려 제가 임신하면 아이 때문에 큰 소리 치지 못한다는 걸 이용해서 더 막 나갈 것 같은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이 가졌다가
유산할까봐 그게 더 걱정이네요. 지금 이 상태론 이 사람 더하면 더했지 아이 낳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아요. 결정한 대로 이혼할게요. 저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제 아이가 생긴다 해도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삶은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다고요. 아이를 가졌다간 제 인생 말아먹는다고요. 이 사람과는 연애 상대였지 결혼 상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혼할 생각이니 더 이상 설득하지 마세요. 저도 남편한테 정말 정 떨어져 버렸지만 남편도 저와는 더 이상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결국 시모도 더는 말리지 않았고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시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저희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는지 직접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던 도중 부모님께서 오시는 바람에 많이 놀랐지만 어차피 알게 되신 거라 당황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한테 할 말이 많은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고 저는 너무 놀라 부모님을 급하게 집 밖으로 밀어냈지만 이미 저희 부모님도 두 눈으로 전부 다 목격을 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아니, 자네 지금 그 차림으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 딸과 아직 서류에 이혼 도장도 찍지 않았으면서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내 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오셨어요? 연락 한 통은 주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이런 꼴도 안 보여드렸죠. 그리고 당신은 오늘 좀 늦는다고 하지 않았어? 오고 있으면 미리 문자라도 주지. 지금 우리 엄마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잖아. 당신 옆에 있는 저 여자 누구야? 우리 아직 이혼 도장 찍지도 않았는데 내 앞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야? 바람이라니. 너랑 나는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잖아. 어차피 이혼하기로 결정된 건데 내가 뭔 짓을 하든 상관없잖아. 그리고 이 집 당신 집이야? 내 집이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집이라고. 우리 민정이 많이 불편하니까 대충 짐 챙겨서 나가. 법정에서 보면 되는데 한 지붕 아래에서 더는 같이 있을 필요 없잖아. 내 딸이 좋다고 결혼하겠다며 허락받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멋대로 이혼을 결정해? 대충 들어보니까 자네가 100번 1000번 잘못해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그리고 이혼 전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 몰라? 너 때문에 지금 내 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냐고?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것뿐인데 서로의 사생활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오늘 다들 뭘 잘못 먹었어요? 내 집에서 언제까지 서 있을 거예요? 이제 그만 좀 나가주시죠. 오늘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그만 모시고 가세요. 저 잔소리 누구 닮았는지 이제야 알겠네. 장모님한테 보고 배운 거구만. 장인어른은 듣기 싫은 장모님 잔소리를 어떻게 참고 살아왔대요? 저는 잠깐 지금 몇 마디 들었는데도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말 나온 김에 내일 법정에서 보고 이 집에 있던 짐들은 장인어른 집으로 전부 다 보낼게. 같이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짐 정리는 금방 되겠네. 앞으로 이 사람이 나랑 함께 이 집에서 같이 살게 될 사람이거든. 당신보다 100배 1000배 좋은 사람이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해도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부터 내 집에서 생활하기로 했으니까 대충 챙길 것만 가지고 나가줬으면 좋겠어. 오래 걸리지 않지?
오빠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알겠다. 얼굴부터가 질리게 생겼네.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겠어? 나 같아도 이혼하겠다. 내일 당장 도장 찍어.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거라 생각했어? 그동안 나한테 왜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 네가 내 앞에서 저지른 행동에 대해선 절대로 좋게 넘어가지 않을 거고 너희들을 상대로 소송으로 갈 테니까 두고 봐. 얼굴이 못생겼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지. 저 여자는 성격도 아주 더럽네. 그쪽이 내가 우리 오빠랑 바람 피우는 걸 목격했어? 증거 있냐고. 증거? 지금 네가 걸치고 있는 거 봐봐. 그게 증거야. 엄마, 영상 좀 촬영해 주세요. 그거 당장 내놔. 네가 뭔데 내 잠옷을 걸치고 있는 건데? 저는 내연녀에게 달려가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뺏었어요. 내연녀는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 했지만 분노가 극에 달한 저를 내연녀는 이기지 못했고 온 힘을 다해 옷을 뺏는 순간 내연녀는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인 상태였어요. 제 손에 들려있던 잠옷은 더러워서 쓰레기통에 처박았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안방으로 도망친 내연녀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 따라 들어가려는 순간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고 돌려 세우더니 사정없이 손을 올려 붙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놀라선 달려들었고 그렇게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이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있는 힘껏 남편의 다리 사이를 걷어차 버렸고 그대로 거품을 물면서 쓰러진 남편을 넘어가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내연녀는 급하게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정신 나간 내연녀는 제 속옷을 챙겨 입고 있었어요. 저는 정신 나갔냐고 입고 있던 속옷을 온 힘을 다해 뺏었는데 침대 옆에 찢어져 있는 속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인께 찢어져서 제 걸 입으려 했던 거였어요. 제가 오기 전에 남편과 내연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림으로 그려지는 순간이었고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되어버렸네요.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아 그대로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내연녀는 옷만이라도 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 문제로 아파트 주민들이 내연녀를 목격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잠시 뒤 문을 두드렸고 그렇게 상황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내연녀에게 법적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낸 뒤 이혼을 하게 됐지만 한동안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적으로 외엔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져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는 그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저를 데리고 자주 여행을 다녔어요. 집에만 박혀 있으면 우울증이 더 심해진다고 무조건 돌아다녀야 한다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여행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런 엄마의 노력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3년의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제자리를 잡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엄마의 아는 지인이 있는데 괜찮은 남자가 있어서 소개해주고 싶다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3년밖에 안 지나서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다시 과거의 삶들이 반복이 될까봐 두려워서 거절을 했는데 엄마는 과거의 일 때문에 남은 앞날까지 망치지 말라며 사람에게 상처받은 건 사람한테 치유를 받아야 한다면서 선자리를 강행했어요. 엄마가 하도 부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선자리를 나가게 되었는데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는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엄마의 부탁으로 나온 자리라 예의만 갖추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나누게 된 대화가 생각했던 것보다 서로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간단하게 식사만 하려 했던 자리가 저녁 늦게까지 이어져 버렸어요. 더 놀라웠던 건 상대방도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 점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전날인데도 깊은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만 만나고 끝낼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서로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고 알면 알수록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만나면서 계속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섣불리 할 수가 없었어요. 전 남편도 저와 연애할 때는 저에게 정말 잘해줬었지만 결혼 이후 달라진 모습들 때문에 이혼을 했던 터라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될까봐 결혼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감동시켜 주었고 저와 그 사람은 결국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실패를 했지만 두 번은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의 남편도 제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노력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까지 생겨 아들 하나나 안정적인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 삶에는 더 이상의 불행은 없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시댁 식구들을 태우고 예약해두었던 식당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신호가 바뀐과 동시에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제 차량을 들이받았고 강남 한복판에서 충돌 사고가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옆자리에 타고 있던 남편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저와 충돌을 했던 차량에서 한 남자가 내리더니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당장 내리라고 문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면서 분위기를 압박하길래 저는 일단 차에서 내려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고개를 들더니 제가 잘못을 한 거라면서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고 차가 많이 막히던 강남 한복판에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던 그 순간 저는 모자를 쓴 남자와 눈이 마주쳤고 서로는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봤어요. 저도 놀랐지만 상대방도 많이 놀랐는데 그 이유는 제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예전에 이혼을 했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뭐야? 당신이었어? 너는 나랑 무슨 악연이 있길래 이런 식으로 또 만나냐? 오늘 하루 너 때문에 기분 다 잡쳤잖아. 눈 감고 운전해? 이래서 여자들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늦었잖아. 그리고 지금 내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알아? 임산부가 타고 있다고. 나야말로 너를 강남 한복판에서 만날 줄은 정말 몰랐네. 그런데 나는 내 신호 받고 제대로 갔거든? 블랙박스에 전부 다 찍혀 있으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차부터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교통 정체되잖아.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성격은 정말 거지 같구나? 무조건 큰 소리 친다고 지금 상황이 해결되니? 뭐라고? 누가 잘못을 했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정상적으로 차선을 몰고 갔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을 거라고.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차 수리비에 병원비에 임산부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으니까 합의금으로 당장 5천 내놔. 걸치고 있는 거 보니까 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5천 정도면 싸게 쳐주는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5천? 너는 인생이 참 편하지? 그냥 보험사 부를 거니까 차나 갓길에서 빼지 그래.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너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다. 야,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는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 같아? 어디서 우리 남편한테 큰 소리야? 내 배 안 보여? 임신했다고. 뱃속의 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저기요, 내가 봐도 그쪽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다짜고짜 큰 소리부터 치지 말고 일단 차부터 한쪽으로 빼시죠. 당신은 일단 보험사부터 불러. 아, 너 결혼했냐? 어쩐지 걸치고 있는 것들이 가격 좀 나가 보이던데 호구 하나 제대로 잡았나 보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좀 뜯어 먹어야겠다. 저는 상대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 전 남편을 무시했고 차를 갓길에 세우려고 올라타려는 순간 뒤에서 내 언녀가 당장 5천을 내놓으라며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그대로 바닥으로 쿵 하고 나가 떨어진 저는 순식간에 당해버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고통을 느끼고 있었는데 차에 올라탔던 남편이 제 쪽으로 급하게 달려와 내 언니와 전 남편을 강하게 밀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차에 타고 있던 시댁 식구들이 전부 쏟아져 나왔고 전 남편이 시댁 식구들 중 한 사람을 보고 사색이 되어 버렸네요. 자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겐가? 모자를 푹 눌러 써서 얼굴이 제대로 안 보였는데 낯이 익은 얼굴이길래 혹시나 했는데 자네가 맞구먼. 내가 분명 그때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텐데 재벌은 난 못 준다더니 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번 일도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봤을 때 자네는 또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내가 기억하기론 2년의 징역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상으로는 출소한 지 몇 달 안 됐지? 먹고 살 방법이 그렇게나 없나? 보험 사기도 모자라 우리 며느리 머리채까지 잡았으니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지 못할 것 같네. 저기 판사님, 잠시만요. 이번에는 정말 저 사람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니까요. 저 징역 살면서 정말 많이 뉘우쳤고 다시는 보험 사기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출소했어요. 오늘은 그냥 제 와이프랑 바람이나 쐬려고 나온 것 뿐이에요. 임신해서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하다길래 잠깐 나온 거지. 의도적으로 보험 사기 계획을 꾸민 건 절대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번 일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보험 처리하고 끝낼 테니 좋게 넘어가 주세요. 그럴 수야 없지. 내가 두 눈으로 보게 된 일인데 어떻게 좋게 넘어갈 수 있겠나? 그리고 그쪽이 임신을 했다고? 그럼 뱃속에 튀어나온 그 끝은 뭔가? 시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 남편이 내연녀였던 그 여자를 급하게 가렸고 내연녀는 헝클어진 옷을 다시 여미면서 급하게 차 안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제가 전 남편을 밀친 뒤 내연녀의 겉옷을 들쳤어요. 그러자 내연녀의 배에 붙어있는 임산부 체험복이 눈에 들어왔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너무 화가 나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물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거짓된 상황을 꾸면서 남의 돈을 갈취하려고 보험 사기를 계획해 저희 가족의 일정을 전부 망쳐버린 내연녀와 전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판사인 시부에게 무릎을 꿇더니 다시 징역살이를 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시부는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다며 역정을 내셨어요. 저희 시댁은 법조인 집안이라 이번 전 남편 일을 상당히 심각하게 봤어요. 현재 남편은 변호사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검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부는 아직까지 판사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 남편의 죄질은 상당히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 저희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받았지만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내연녀는 보험 사기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에 받았던 형벌보다 더 무거운 징역 3년,
그리고 내연녀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건 시댁 집안 사업이 망하면서 빚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내연녀의 아이는 태어났고 먹고 살기는 막막해지자 공사판이라도 뛰어들려고 인력사무소로 가던 도중 차 사고가 나면서 꽤 많은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네요. 그리고 그때부터 범행을 시작하게 됐었다는 과거의 일들을 대충 들었는데 고생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닌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 잦은 보험 사기로 결국 꼬리가 밟혀 징역을 살게 되었지만 출소하고 나서도 밥 벌어먹을 생각을 하니 막막해져 내연녀까지 끌어들여 더 큰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임산부인 척 연기까지 하며 계획을 꾸민 거였습니다. 결국 이번 문제로 남편은 내연녀까지 끌어들여 징역을 가게 되었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 어쩌겠어요. 죄를 저지른 만큼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이혼을 하지 않고 전 남편의 아이까지 가졌었다면 제 인생은 내연녀와 비슷한 인생을 살았을 테지만 확실하게 끊어내서 지금의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한 번 아닌 사람은 평생 고칠 수 없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는 항상 신중하시길 바랄게요. 한 사람으로 인해 삶이 180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불행이거나 행복이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나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